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하며 6,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SK하이닉스는 95만 원을 넘어서며 95만 닉스 시대를 열었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매일같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놀라운 상승세의 배경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808.53으로 플러스 2.31% 상승하며 5,8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154.00으로 마이너스 0.58% 하락했네요. 박 교수님, 코스피가 5,700선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5,800선까지 뚫었는데 이 상승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벌써 6,000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에서 불과 3.3%만 더 오르면 6,000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첫째,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방산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둘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약 6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상당한 규모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코스닥은 1154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형 우량주, 특히 반도체와 방산 같은 테마주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소형주나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뉴스에서도 빅테크 독주 장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중소형주 붐은 언제쯤 올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나요? 단기적으로는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건강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상승장은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함께 오르는 풀랠리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극소수 종목에 자금이 쏠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 확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도에서는 코스피 5,800을 찍었지만 여기 투자한 투자자들은 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중소형주들이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94만 9천 원으로 플러스 6.15% 급등하며 95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른바 95만 닉스 시대가 열린 건데요. 박 교수님, 이 상승세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SK하이닉스의 95만 원 돌파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대규모 매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지분 5%를 신고했고 3,64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SK하이닉스를 적극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보도에서는 엔비디아 팔고 쓸어 담았다는 표현도 쓰고 있던데요. 네, 매우 흥미로운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 주식의 비중을 일부 줄이고 그 자금으로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몇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미국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반도체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AI 밸류체인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SK 하이닉스의 HBM 없이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삼성전자는 19만 100원으로 플러스 0.05% 거의 보합 수준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와 대조적입니다. 네,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머문 것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HBM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근 엔비디아 공급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SK 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가 확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외에도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최근 갤럭시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평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또 하나 주목할 섹터가 방산주인데요. 하나오션이 14만 9,900원으로 플러스 6.61%, 하나시스템이 11만 6,500원으로 플러스 9.49% 급등했습니다. 반면 하나솔루션은 5만 3,000원으로 마이너스 9.40% 급락했네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의 급등 배경을 보면 글로벌 금리 확장 흐름과 이란 이슈가 맞물리면서 방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주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 방산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빅사이클 기대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적 수요 증가를 의미합니다. 하나시스템의 9.49% 상승은 정말 큰 폭인데요. 네, 한화시스템은 레이더, 미사일, 무인기 등 첨단 방산 시스템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이런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잠수함, 구축함 등 해군 전력의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데 각국이 해군력 증강에 나서면서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최근 대규모 해외 수주를 따내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그룹인데 하나솔루션은 왜 이렇게 급락한 건가요?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케미칼 사업을 하는 회사로 방산과는 전혀 다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9.4% 급락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태양광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의 IRA 정책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또한 방산주에 자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섹터 로테이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호전자도 23,000원으로 플러스 9.00% 급등했는데요. 성호전자는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메리츠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성호전자가 엔비디아 생태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CPO, 즉 코패키지드 옵틱스 밸류체인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PO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로 광통신 칩을 프로세서에 직접 패키징하는 기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와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인데 성호전자가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9% 급등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죠. AI 관련주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AI 테마는 여전히 시장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AI 관련주라고 해서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직접적인 공급 관계가 있거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호전자처럼 명확한 사업 모델과 기술력이 있는 경우는 급등하지만 단순히 AI 관련주라는 테마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율과 거시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6.99원으로 플러스 0.47% 상승했습니다. 달러당 1,447원 수준인데요. 박 교수님,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원달러 환율이 1447원 수준까지 오른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07%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비록 전일 대비 0.1% 소폭 하락했지만 4%대의 금리는 달러 자산의 매력도를 높이는 수준입니다. 둘째,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미중 갈등 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원화는 약세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하면서도 환해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즉, 주식 투자로 인한 원화 매수를 선물환 시장에서 달러 매수로 상쇄하는 것이죠. 둘째,
국내 기관이나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달러 수요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도 66.61달러로 플러스 0.27% 소폭 상승했고요. 금 가격은 5,039.4달러로 플러스 1.18% 올랐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인데요. 현재 5,039달러 수준은 역사적 고점 근처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동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유는 상승폭이 크지 않네요. 네, 원유는 0.27%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66달러 수준은 중립적인 가격대로 볼 수 있는데요. 중동 리스크로 인한 상승 압력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하락 압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면 원유 가격이 급등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급 차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VX 지수는 20.23으로 플러스 3.11% 상승했습니다. VIX가 20선을 넘어선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VIX는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20 이상이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1% 상승은 하루 변동치로는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는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S&P 500이 6,861.89로 마이너스 0.28%, 나스닥이 22,682.73으로 마이너스 0.31%, 다우는 49,395.16으로 마이너스 0.54%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뭔가요? 미국 증시의 소폭 조정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고공행진을 계속해온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S&P 500이 6,800선을 넘어서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데 이에 대한 부담이 일부 차익 실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187.9달러로 마이너스 0.04%로 거의 보합이었고 애플은 260.58달러로 마이너스 1.43%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411.71달러로 플러스 0.09% 소폭 상승했고요. 빅테크 주식들의 움직임이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가 보합권에 머문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급등 이후 조정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7달러 선을 지켜낸 것은 AI 칩 수요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애플의 1.4% 하락은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 등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360.39달러로 마이너스 0.52% 소폭 하락했네요. TSMC의 소폭 하락은 반도체 업종 전반의 조정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TSMC는 36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첨단 파운드리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의미입니다. TSMC는 3나노, 2나노 공정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칩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보도가 있던데요. 미국 기술주 대안 찾자며 투자자들이 유럽 증시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글로벌 자금 흐름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미국 빅테크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어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산업주, 프랑스의 명품주, 스위스의 제약주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자금의 다변화는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입니다. 미국 일변도였던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분산되면서 한국 같은 신흥시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중앙은행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한 칼럼에서 호주가 쏘아올린 긴 축을 향한 작은 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최근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호주는 자원 수출국으로 경기가 상대적으로 견조한데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호주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다른 국가들도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IPO 시장이 매우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대여급 IPO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흥행 여부가 공모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투자자들의 선별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공모주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성과 성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나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바이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공모가 산정에서도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몇몇 IPO에서 공모가 대비 상장 첫날 급락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락업 해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IPO 시장이 활성화되면 증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우량 기업들의 상장으로 시장의 깊이와 다양성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제공되고 시장 전체의 유동성도 증가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IPO는 시장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 측면은 대규모 IPO가 기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한시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모주 청약에 자금이 몰리면서 단기적으로 기존 상장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O 일정을 잘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양이라는 종목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코스닥이었으면 불성실 공시법인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금양 사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양은 유상증자 납입을 또다시 미뤘는데요. 오늘 종가가 9,900원으로 보합을 기록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매우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한 약속인데 이를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신뢰 훼손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납입이 지연된다는 것은 회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거나 경영진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회사의 펀더멘털과 경영진의 신뢰성을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과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배터리 전쟁에 대한 기고문도 눈에 띄던데요. 네, 배터리 전쟁 승패, 핵심 강물과 기술 확보에 달렸다는 제목의 기고문인데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터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결국 승부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이들 광물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배터리 기술 혁신입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개선하며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총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들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40만 1,500원으로 마이너스 0.5% 소폭 하락한 것도 이런 경쟁 심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광물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주요 광물 생산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직접 광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서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순환경제 모델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자재 확보를 넘어서 ESG 경영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도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7,917.43달러로 플러스 1.43%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6만 7천 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근 6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5천 달러를 넘어서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한데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으로서 일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승 모멘텀으로는 기관 수요 증가, 반감기 이후 공급 감소 효과 등이 있고, 하락 리스크로는 규제 불확실성, 거시경제 변수 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자산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변동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어떤가요?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큽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 프로젝트의 개발 진행 상황이나 생태계 확장 여부에 따라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AI와 결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분야는 기술적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반드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글로벌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한데 이란 문제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이슈는 다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오션, 한화 시스템의 강세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 방산주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군비 지출 증가를 예상한 것입니다. 둘째,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은 주요 산유국인데 만약 이란 관련 제재가 강화되거나 분쟁이 확대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 유가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미중 갈등은 어떤 상황인가요? 미중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핵심인데 특히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규제 강화가 이들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유럽 경제는 어떤가요? 유럽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고 독일을 중심으로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고 에너지 비용 부담도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미국 기술주의 대안으로 유럽 증시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기업들의 상대적 저평가와 배당 매력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매우 흥미로운 국면입니다. 수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일본은행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4만 포인트에 근접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일본 증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다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내구재 주문 등이 발표되는데 이는 미국 경제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들입니다. 만약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나오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일정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종합해보면 반도체 기업들은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고 자동차와 배터리 부문은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몇몇 대형 IPO의 수요 예측이 진행될 예정인데 공모 흥행 여부가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신중한 낙관론이 필요합니다.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상승 속도가 빠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차례에 나눠서 투자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섹터 분산입니다. 반도체 한 곳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방산, 바이오, 2차 전지 등 여러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95만 원을 돌파한 만큼 단기 과열 가능성도 있어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방산주는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이 단기 급등 후이므로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 물량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터리주는 업황 부진 우려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우량주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손절매 라인을 명확히 설정하여시오. 일반적으로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수준에서 손절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시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할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레버리지 투자는 최대한 자제하여시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해외 투자도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미국 증시는 S&P 500 ETF나 나스닥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관련주나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주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 DX나 유럽 전체를 추정하는 ETF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크므로 소액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스피 6,000포인트가 눈앞에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상승장 이후에는 조정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생활자금까지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하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5,808.53으로 플러스 2.31%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6,000포인트까지는 이제 3.3%만 남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95만 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집중 매수를 받았고 방산주들도 중동 정세 불안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지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흥분보다는 냉정함을, 욕심보다는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관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